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을 점검하고 내일장을 대비하는 시간, 오늘장 내일장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현지 시간 14일에 나오는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를 주목하며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 CPI의 관건은 서비스 물가와 임대료 가격이 둔화 추세로 접어들지에 달려 있는데요. 시장은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연준 위원들 공개 발언은 이어졌습니다. 가장 매파적 인사죠. 이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다며 정책 목표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더 긴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락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이 경제 지표들이 연준의 행보를 결정짓겠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경제 지표 발표와 아직 남아있는 기업들의 실적 등 여러 가지 뉴욕 증시를 변동성을 좀 보일 여러 재료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반등에 성공한 뉴욕 증시와 함께 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 장 초반부터 강세입니다. 현재도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우리 증시도 미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를 앞두고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장 막바지로 갈수록 이 CPI에 대한 경계 심리로 지수 상단을 제한하며 개별 종목 이슈에 따른 장세가 펼쳐질 수 있으니 이 점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을 분석하고 내일장을 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은 생방송 유튜브를 통해 만나보실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서청석 기자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어떤 헤드라인을 준비하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1월 도시가스 요금과 전기요금 고지서가 청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1월 한파와 요금 인상이 좀 겹쳤었는데 1월 난방비 어느 정도였을까요? 네, 올해 1월은 유난히 추웠는데요. 여기에 전기와 가스 요금까지 오르면서 난방비를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1월 난방비 사용 고지서가 속속 청구되고 있는데요. 12월에 이어 1월에도 폭탄과도 같은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에서 여성 전용 사우나를 운영 중인 이 씨는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만 도시가스 보일러를 사용했지만 지난해 1월 도시가스 요금이 380만 원이 나와서 직전 달에 비해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전기요금 사용분도 직전 달보다 10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또 여기에 한 식당을 운영하는 공 씨는 1월 전기요금 청구액이 42만 원가량이 나와서 전달보다 16만 원 이상 늘었고 가스요금도 29만 원에서 40만 원대로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12월에 이어서 1월까지 요금 폭탄을 좀 맞아서 좀 시름을 앓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식당이나 사우나는 이 전기와 가스 사용량이 많은 만큼 그만큼 또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반 가정 경우는 어떨까요? 네, 일반 가정 역시 계속해서 오르는 에너지 요금 때문에 요금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스와 전기 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가정에서는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정에선 에너지 요금 인상에 보일러 사용을 줄이고 집안에서 옷을 겹쳐 입으면서 난방비 절약을 위해 노력했지만 1월 가스 요금이 직전 달보다 15만 원이나 올랐고 또 다른 가정들 역시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시가스 요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2% 올랐는데요.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월 이후 2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요금 인상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동원하시지만 좀 여의치 않은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에너지 관련 이야기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석탄과 가스 요금이 좀 오르면서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조금 높아졌다는 소식입니다. 작년 원전 발전량은 어느 정도였나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석탄과 가스 등 요금이 오르면서 지난해 원전 발전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원전 발전 비중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서 탈원전 정책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작년 원전 발전량은 17만 6,054기가와트시로 전년보다 11.4% 올랐습니다. 원전 발전량이 17만 기가와트시를 넘어선 것은 작년이 처음입니다. 특히 지난해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로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탈원전 정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자, 이제 원전 발전량이 이렇게 좀 비중이 올랐습니다. 이제 탈원전 정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에너지 사용 비중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원전 비중은 늘었지만 석탄이나 가스 사용 비중은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석탄 발전량은 19만 3천 기가와트시, 액화천연가스는 약 16만 3천 기가와트시로 각각 2.4%, 2.9% 감소했습니다. 한전 관계자는 석탄, 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던 지난해에는 전기요금 인상 등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제성이 높은 발전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또 다른 에너지원들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재테크로 좀 각광을 받았었죠. 이 갭 투자, 현재 부동산 불안 계속되면서 외면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최근 갭 투자 상황은 좀 어떨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게 되는 갭 투자가 서울에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갭 투자는 한때 집값 급등의 집값 급등의 원흉으로 지목받기도 했었는데요. 부동산 침체로 시세 차익을 내기가 어려워지자 최근 자취를 감췄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월 서울에서 갭 투자로 아파트를 매입한 건수는 42건에 불과했습니다. 작년 1월에 비해 73% 감소한 건데요. 아직 1월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점점 줄어드는 추세네요. 자, 그렇다면 지역별 갭 투자 건수는 어떨까요? 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자치구 25개 중에서 갭 투자가 0건인 곳만 총 9곳인데요. 한 달간 관악, 광진, 종로 등 9곳에서 전세를 낀 매매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강남, 강북, 마포 등 8곳은 갭 투자가 한 건에 불과했는데요. 마포의 경우 1년 전만 해도 갭 투자가 총 16건으로 서울에서 가장 갭 투자가 많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강서, 동작, 성동 등 4곳은 갭 투자가 2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앞서 말했듯 최근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떨어지면서 시세 차익을 거두기 어렵게 되자 갭 투자 수요가 급감한 건데요. 미래이익을 볼 가능성은 적은데 매월 부담하는 이자가 커지자 갭 투자의 경제적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시각 보도본부였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증시 상황 브리핑해드리고 현재 검색어 상위 종목과 서울경제TV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이시각 시황 브리핑입니다. 김혜영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이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3대 지수가 모두 1%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됐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인플레이션이 한풀 꺾이고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우리 시장도 이 같은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상승 출발을 보였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단이 여전히 제한이 되어 있고 주주 환원이라든지 경영권 분쟁 같은 이슈에 따른 개별주 장세가 펼쳐질 것이란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5장 갈수록 다시금 이 상승 탄력을 확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0.6%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지수는 2,469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이라든지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IT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5장 갈수록 다시금 이 고점을 확대해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현재는 0.88% 오른 779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게임주들의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이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의 순매수세가 4거래일 만에 다시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5거래 연속 매수 흐름을 이어가주고 있고요. 개인만이 현재 홀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4거래일 내리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도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 외국인들은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국회가 반도체 관련 개정안을 산정하게 되면서 기대감에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회 기획재정부가 14일 전체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대기업 등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 지원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대기업 반도체 시설 투자의 세제 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까지 감면해주겠다라는 개정안을 제출했었죠. 만약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5년간 9조 2천억 원을 손에 쥐게 되고요. 중소기업들도 기존 16%에서 25%까지 세제 공제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같은 세제 혜택 기대감에 오늘 관련주들 큰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MK전자가 26%대 급등세, AD칩스도 22%대의 급등세, 어버브 반도체는 현재 13%가 넘는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은행주들이 쉬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이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이 은행권에 윤석열 대통령이 돈잔치로 인해서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하게 되면서 이 투자 심리가 약화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특별 대손 준비금 추가 적립과 여기에 더불어서 사회공헌 기금 확대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난번 은행은 공공재다라는 발언에 이어서 돈잔치는 안 된다라는 말까지 더해지면서 상승세는 한풀 꺾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KB금융이 현재 3%대, 하나금융지주도 3% 넘는 낙폭 보여지고 있고요. JB금융지주는 현재 4%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AI 보급이 늘어날수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두 종목 오늘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시장에서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낙관론이 우세하게 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도 오늘장 큰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SM은 사흘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 교체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다만 이 탄력은 장중에 계속해서 축소를 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디오가 지난해 8월 경영권 매각 계약을 해제한 이후에 6개월여 만에 재추진한다라는 소식에 오늘장 영향을 받으면서 오름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기술은 4조 규모의 DMC 랜드마크 부지 개발 재추진한다라는 기대감에 오늘장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LG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가의 호평에 힘을 받으면서 오늘장 강한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전과 TV 등 LG전자의 주요 세트 수요는 글로벌 매크로 약세 영향으로 인해서 상반기까지는 둔화세를 보였다가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주택 경기 회복에 힘입어서 생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5% 넘는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11만 3,4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HMM이 있습니다. 네,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하죠. 연결 기준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 영업이익도 35% 증가세 보였다라고 하고요. 현재도 2%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위메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 위메이드 그룹주들 동반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 위메이드가 자체 개발한 이 가상화폐 위믹스의 재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도 2%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을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현재 상황 객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다월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반도체주들이 다시 또 장 초반부터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잠깐 살펴봤는데 현재 종목별 흐름은 좀 어떨지 체크 부탁드립니다. 우선 외국인과 기관에 특히 이제 이 코스피를 중심으로 매수하는 그 종목들이 많이 겹치는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5번째로 많이 사는 종목이죠. 바로 HMM이 오늘 장 초반에 좀 흥승하면서 출발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관심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했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9조 9,455억. 작년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작년에 이런 그 연간으로 봤을 때도 최대 실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단기 순이익 같은 게 10조가 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전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제 현대상선이 1976년 설립된 이래 연간으로 온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떨어졌죠. 시장에서는 우선은 예상을 했었는데 하지만 예상치보다도 좋게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HMM의 어떤 초대형선 인수나 구조 조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선 HMM의 좀 사업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내려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이 5번째로 코스피에서 많이 사는 종목이 바로 이제 카카오입니다. 우선 지금 시장에 가장 관심이 글로벌적으로 그렇지만은 바로 이제 미국의 CPI 지수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CPI 결과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약간 물가에 대한 둔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어떤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 또 네이버 이런 기업들에 대한 상승세가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시겠지만은 금리 상승 같은 경우가 어떤 성장주한테 항상 부담이죠. 왜냐하면 이 밸류에이션, 평가 가치에 대해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 물가 둔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이런 성장주들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발표, 오늘 밤이죠. 밤에 발표한 이후에 어떤 내일의 결과에 따라서는 이런 상승 탄력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현재 외국인들 좀 수급이 들어와 있는 H&M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좀 달성하면서 오늘 좀 떠오르고 있고요. 또 이와 함께 기관 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카카오도 점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차장님께서 좀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이제 LG전자인데요. 외국인들이 4번째로 많이 사고 기관이 3번째로 순매수를 좀 올려두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전장 사업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전체 매출의 거의 10%까지 차지를 했는데, 지금 현재 올해 회사의 이 LG전자의 사업 부분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25% 증가를 했는데 사상 최대 매출액 달성이 좀 기대되는 현재 상황이고요. 전장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전체 매출액의 12.5%를 차지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올해 말에는 전장 사업의 수주장과 100조 원에 근접할 것으로 지금 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장 사업 수주 잔고가 연평균 20조 원씩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LG전자의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떨어졌죠. PER 구조로도 지금 8.7배 정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장 사업 가치가 아직까지는 미반영됐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어서 오늘 LG전자의 상승 여력이 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LG전자의 단독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100% 이상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저가 매수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매수가는 11만 2천 원,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9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장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특징주 바로 LG전자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올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영업부 사영관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반도체, 특히 시스템 반도체, 이 반도체 중소형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 AI 돌풍과 또 K7스포 통과 기대감이 좀 관련주들을 좀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주요 반도체주의 주가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AI가 굉장히 반도체 쪽을 또 자극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여태까지 시황이 좋지 않았던, 업황이 좋지 않았던 반도체 쪽이 중국의 리오프닝과 더불어서 하반기에는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선반영이 되면서 1월에 역사적인 외국인들의 신고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거의 6조 3천억 정도로 코스피에서 매수했는데 당연히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들이 포진을 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AI 돌풍과 더불어서 K-칩스법 통과 기대감까지 같이 반영이 되면서 결국 온기가 이런 시스템 반도체라던가 중소형 종목까지 퍼져나가고 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라는 것은 개별 반도체, 메모리와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이런 쪽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한 전자기기 시스템에 제어 운용을 할 수 있는 반도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AI 반도체 쪽은 지금 2030년에 전체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3분의 1 정도를 AI가 차지할 거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을 만큼 AI는 급속하게 좀 커져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일단 대체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SK 하이닉스도 21선을 타고 우상향하는 주가 흐름을 역시나 동반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형주 반도체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1월에 매수 기조만큼은 아닐지라도 일단은 매수 기조가 우상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조금 이제 작은 종목들이에요. 오늘 움직이는 것들 보면은 뭐 제주 반도체라던가 윈팩, 어보브 반도체 이런 쪽들이 움직이는데 윈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보브 반도체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38.3%를 보유하고 있고요. 반도체 후공정의 패키징 그리고 테스트 쪽의 외주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게 메모리 단에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영역을 확장을 해나가고 있다. 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패키지로부터 테스트까지 일괄 공정의 턴키 수주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제 모회사인 어보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가전제품이라던가 전기제품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이런 MCU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하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설계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팹리스 기업이 될 거고요. 결국 2018년 이후로 이런 설계에 대한 중요성들, IP 자산의 설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실적은 2018년도부터 계속 좋아지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반도체 업황과 시황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또 다른 분야, 이런 반도체 내에서도 메모리와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렇게 잘 되는 분야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걸 반증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기업은 이제 네페스라던가 네페스 아크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역시나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패키징 쪽을 하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의 전자 재료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핵심 공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핵심 공정을 담당하는 이런 기업들은 반도체 업황 시황이 어렵다, 힘들다라고 얘기할 때에도 실적이 꺾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가 이제 네페스 반도체 테스트 사업부를 물적 분할을 해서 만든 기업이에요. 상장이 또 따로 된 기업이고요. 전력 반도체라던가 디스플레이 구동칩 같은 이런 제품들을 하면서 역시나 실적 선방을 타 기업 대비해서는 해주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LB세미콘 같은 기업과 하나마이크론 같은 기업이 있을 거예요. 역시나 후공정을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반도체 칩과 메인보드를 연결을 해주고 칩을 보호하는 이런 역할의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패키징과 식각 공정용 실리콘 파트 이런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의 선두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패키징에서도 역시나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들은 어려운 시기에도 실적을 선방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AI 돌풍에 이어서 K칩스법 통과 기대감까지 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 K칩스법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좀 오른다는 소식에 주가를 조금 네. 상승으로 견인을 하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서 기획재정부가 반도체를 비롯한 이 국가 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네. 이 상향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좀 제출한 바가 있는데 아직 여야 간 이견이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통과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글쎄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여에서는 일단은 적극적으로 이런 반도체 쪽에 투자라던가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중견기업 이상에서는 세액공제를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기술 이런 쪽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면 기존의 8에서 16%로 상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8에서 15입니다. 15고요. 그리고 소기업 이런 작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16%에서 25%로 높여야 된다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을 해놓은 상태예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야당 쪽인 것 같아요. 이게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9조 원가량의 혜택을 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반도체 전체가 지금 시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주가의 촉매나 자극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야당 같은 경우에도 중견기업 이하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높이는 부분들을 찬성하고 있는데 이런 대기업들에 대한 부분은 부자 감세다라는 부분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통과 자체가 일단은 야당의 적극적인 협의나 합의가 없는 상태로는 이게 반드시 통과가 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이 이슈만 보고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조금은 리스크를 부담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K칩스법 현재 여야 이견이 있는 상황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견해 좀 밝혀주셨습니다. 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이 AI 체포 전면전에 좀 돌입을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AI 반도체 개발 경쟁 역시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AI 체포 테마 종목별 순환매가 조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죠. 이 시스템 반도체 급등세 두드러지고 네. 있는데요. AI 열풍 속에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에서 옥석 가리기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 테마가 좀 형성이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거의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뜀박질을 하고 있어요. 네네. 물론 시세가 5일선을 타고 급등을 하느냐 아니면 잠깐 꺾이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AI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옛날부터 사실 이 AI는 적용이 많이 되어 왔어요. 실제로 2016년에 구글이 알파고라는 프로그램을 내놓으면서 이세돌 9단을 꺾는 쾌거를 보여줬었던 이미 그때부터 AI는 딥러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계속 발전을 해왔었죠. 근데 올해 들어와서 이 오픈 AI 쪽에서 내놓은 챗GPT가 혁신적인 AI로서 조금 더 이슈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결국 기술은 발전이 될 거고 더욱더 고도화된 AI들이 출현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일단 AI 돌풍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 이런 쪽들로 고부가 제품인 HBM-PIM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능형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디램이라던가 여러 개를 이 디램이 원래 단일로 쓰이게 되는데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을 시켜서 그걸 제품화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고 이런 AI 쪽에 적합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주문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거고요. 삼성전자는 이게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엔 연산까지도 가능한 디램 개발을 하면서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삼성전자라던가 인텔, 퀄컴 같은 기업들이 전부 다 올 한 해는 AI 반도체 설계에 대해서 3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스템 반도체라던가 이런 쪽, 비메모리 쪽에서는 결국에 설계 IP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이 특화 반도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좀 구분이 많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엔비디아 이런 쪽들은 GPU 이런 성능들을 만들고 있고 CPU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은 엔비디아 쪽이 AI 반도체 쪽에서는 97% 거의 독점이죠.
독점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게 1세대에 특화된 반도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2세대로 넘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프로그램이 가능한 FPGA 이런 쪽의 제품들이 더 특화가 될 거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ASIC라고 하는 특정 서비스의 사용 주문형 고효율 반도체 이렇게 넓혀져 가는 가운데에서 3세대로 갔을 때는 결국 이런 것들이 신경망과 연결이 되는 수준까지 AI가 점점 더 고도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와 또 인텔, 퀄컴까지 이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올해는 AI 반도체에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이 반도체 혹한기 맞았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이 반도체 지원책을 좀 내놓는 상황인데요. 네. 앞서 짚어주신 대로 이제 우리도 오랜 진통 끝에 K-칩스법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AI 시대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 상황 속에서 이 K-칩스법 기업 지원까지 이제 마련이 된다면 어떤 종목의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반도체 쪽에서도 일단 비메모리 쪽에 특화된 AI 쪽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좀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종목이겠죠. 그래서 이제 종목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전제로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 테마가 너무나도 강하게 형성이 되면서 일단 백머니 무브로 인해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유동성들이 이런 AI 쪽에 굉장히 많이 몰려있다는 거죠. 그리고 로봇, 위성, 이런 쪽들로 몰려있는 가운데 지금 자율주행이라던가 모든 반도체 분야를 다 자극할 수 있는 분야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설계 역량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좋아하는 셀바스 AI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음성 인식으로 특화된 기업들, 뭐 휴먼, 버추얼 휴먼 이런 쪽들에 관련된 기업들도 있긴 한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봐야 될 부분은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에서 설계할 수 있는 IP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에 좀 초점을 맞춰본다라고 했을 때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범주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일단 시스템 반도체 설계 IP 기술을 개발을 하고요. 파운드리라던가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쪽으로 이런 IP를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라이센스라던가 로열티를 수출합니다.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팹리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세계 유일의 고성능 토탈 메모리 시스템 IP 솔루션과 아까 말씀드렸던 3세대 반도체죠. 신경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결합한 AI 플랫폼의 IP 솔루션. 이 이름이 들어가는 그대로 엣지 컴퓨팅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향후에는 굉장한 기술력 그리고 장벽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세계 유일의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 200여 개 정도의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들의 결국에는 이런 AI 쪽과 관련된 반도체들 더욱더 고도화되고 효율화된 반도체에 대한 주문량이 밀려 들어올수록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IP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들에 대한 어떤 니즈들, 고객사들의 니즈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지금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기업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AI 테마가 상당히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종목으로 좀 꼽아주셨습니다. 바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탑픽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후반에 이제 시장이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이제 3주째 조정 기간에 조금 들어섰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관련된 재료들이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 어떨까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 노동 지표 나온 다음에 거기서 재료가 약간 좀 과열된 그런 기미를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소비 심리나 기대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뭐 약간 좀 과열의 기미를 띠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조정 기미를 뭐 깊이 조정을 받지는 않고 기간 조정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1월 25일에 2,420포인트대로 갭 상승한 그런 자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2,500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근데 조정을 받는 그 구간에서 이 갭 상승을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 2,420하고 2,500 이쪽에서 수렴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밤에 어떤 재료가 인플레이션 관련 재료가 나오잖아요. CPI 지표 같은 게. 그렇다라고 보면은 내일 같은 경우는 그 양쪽으로 좀 어느 쪽으로 벗어나려는 시도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한번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보면은 목표금리 확률, 제가 표를 CME 페드치 툴 이 표를 좀 오래간만에 가져왔는데, 이 7월의 목표금리 확률이 지금 최고치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40% 전후로, 이게 오늘 아침에 뽑은 거거든요. 어제 자료를요. 근데 지금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또 CPI 지수하고 좀 연관이 돼서 42%까지 또 올라갔다가 다시 뭐 38%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목표금리 확률이 좀 올라갔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예상보다 25bp를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 좀 무겁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모습들이 시장에 또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는 악재라고 할 만한 재료가 거의 이제 남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담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다, 이 개념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장에 반영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좀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하단에 고용지표 발표하기 직전에 이때는 1%대 확률이었거든요. 그것이 확 40%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약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것이 다 반영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부담스러워할 이유는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현재 조정 국면이긴 하지만 깊은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에 좀 놓여 있다, 이렇게 좀 정의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는 게 당연히 시장 조정의 빌미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그 목표 금리 확률은 향후에 이제 기준 금리가 얼마나 이제 변화가 될 것인가, 그걸 나타내는 것이고, 실제로 보면은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로 기준 금리가 지금 약간씩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 흐름을 좀 놓고 이렇게 살펴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파란 선으로 나타난 것이 미국의 금리고요. 빨간색 선이 이제 우리의 금리인데, 우리 금리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상태, 이건 계속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지만 기준금리가 미국 쪽에서 좀 상대적으로 빡빡하게 올렸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것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동행하고 있는데 미국 쪽이 좀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빨간색 선이 내려오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선은 38%, 그러니까 낙폭의 38%, 그러니까 가격으로 보면, 국채 가격으로 보면 38%를 회복한 가격, 그리고 금리로 따져본다면 오름폭에서 38%가 내려간 가격에서 반등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과연 나쁘게만 볼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이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금리 확률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처럼 채권 가격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언젠가 다시 금리가 내려올 것을 생각을 한다면 계속 이 역시 마찬가지로 투자의 기회가 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채 쪽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는 그 개념 때문에 사실 주식시장 쪽으로는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동성 흐름상 이 국채 쪽으로 들어갔던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위험자산 쪽으로 가는 게 보통 머니무브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인데 그것이 다시 국채 쪽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에 좀 약간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그 국채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이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으로 옮겨가야 될 텐데 그것이 안 나타나고 있다, 중단이 됐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금리 인상 요 자체가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머니무브가 좀 연기가 된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채 쪽 투자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국채 이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 거는 바로 이 가격이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빠르게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보다도 훨씬 더 빠른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이 꼭 나쁘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주식시장으로 주는 악영향 때문에 좀 안 좋다 이렇게 평가는 내릴 수 있어도 기회를 놓친 분들, 투자의 기회를 놓친 분들은 채권적으로 투자할 기회가 되는 것이고 주식시장 쪽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전달되는 게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국채금리 이 자리, 지금 반등하고 있는 자리가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한 13,000포인트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나스닥 선물 13,000포인트요. 근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역시 낙폭의 38% 되돌린 자리가 그러니까 16,800포인트 고점에서 저점이 1,500포인트였거든요. 나스닥도 거의 비슷한 비율로 돌리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 연관성을 있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13,000포인트대가 지난 페드 인사들이 계속 안 좋게 시장을 눌러왔던 그러한 코멘트들이 시작됐던 지수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이 13,000포인트로 다시 근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여기서 페드 인사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줄지 그 이상을 용인하는 것으로 코멘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13,000포인트 넘어가면 14,000까지도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감안한다면은 기회가 계속 오고 있다. 다만 페드 인사들이 그걸 용인할 것인가 그 눈치만 보면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게 바로 디스인플레이션인데 이걸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러한 흐름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볼 필요는 없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디스인플레이션이 거론이 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정점을 찍는다. 방점을 찍는다라고 할까요? 하나의 약간 정리가 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고요. 이게 금리 정책에 있어서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디스인플레이션 관련돼 가지고 세인트루이스 페드의 제임스 브러드 총재가 한 3번에 걸쳐서 리포트를 내면서 이걸 코멘트했었단 말입니다. 과거에요. 그러니까 2022년 작년에 7월에 한 번, 그리고 11월에 또 한 번, 그리고 올해 1월에도 한번 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을 했고 그리고 파월 의장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들 그것을 이렇게 거의 시간에 맞춰서 2022년 9월 그리고 또 11월, 뭐 12월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을 했는데 여태까지 그게 별로 거론이 안 되다가 이번에 거론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시장이 크게 움직이는 그런 요인이 됐었기 때문에요. 그 이전은 거론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그 배경을 설명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영향력이 적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 디스인플레이션을 정리하는 아주 한 줄로 된 그런 PDF 파일이 세인트루이스 페드 그 제임스 브러드 총재가 얘기할 때 그 파일 하나가 딱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보시면은 inflation is too high but declining 이게 바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지만 하지만 줄어들고 있다. 근데 이게 줄어든다는 것이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죠. 디스인플레이션하고 디플레이션 자꾸 헷갈리시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6%대 인플레이션이 뭐 5%, 4% 뭐 이런 식으로 높지만 계속 조금씩 줄어드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페드가 원하는 2%에 도달할 것이다. 정책 금리에 맞춰서 그렇게 갈 것이다라는 것이 이 표현 한 줄로 정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디스인플레이션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 배경 요인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기 sufficiently restrictive zone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뭐 충분히 제한적인 존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패드에서 이 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의역을 한다면은 충분히 긴축을 만들 수 있는 금리 구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테일러 준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회색 구름대 이쪽으로 정책 금리가 가야 된다라는 것을 뜻한 것이 바로 디스인플레이션의 배경 요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7월하고 11월 이 당시에는 기준금리 자체가 이 3, 4%대에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이 레스트릭티브 존의 이 높은 쪽이 7%대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목표 금리를 뭐 7%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충격을 한번 줬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난 12월에 나타났었던 그런 경제 정책, 페드에서 내놓은 경제 정책에 의하면은 목표 금리가 이 붉은 별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이 구간 안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레스트릭티브 존에 바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크게 이제 크게 만들어 계속 유지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5bp 더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들 요 안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이 앞으로 시장에 주는 악영향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하고 틀려진 것은 이제 정책 금리가 거의 이 목표치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무서웠던 구간에 이미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정책의 마무리 구간 들어섰다라는 점. 그렇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설사 오늘 밤에 좀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온다 한들 악재의 끝물 정도로 인식하고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이 최근 시장의 조정이나 금리 변화가 이제 앞으로 흐름에 좀 큰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 같다, 뭐 이런 의견이 좀 있으실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제 악영향은 당연히 뭐 시장 빠지면은 사람들 뭐 기분은 별로 안 좋겠지만 네네. 그것을 기회로 이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 채권적으로도 기회가 되겠지만 오늘 밤에 만약에 좀 안 좋은 그런 반영이 돼가지고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도주 쪽으로는 좀 들어가야 될 그럴 기회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정을 항상 줄 때, 기간 조정을 줄 때 가격 조정할 때는 모두가 내려버리니까 좀 구분이 안 가지만 이런 기간 조정을 줄 때는 우리가 어느 업종이 주도주였고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조정을 받는지 그래서 향후에 주도 업종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겠죠. 반도체 지수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붉은색 반도체 지수가 최근에 급하게 올라갔었고 과거에 놓고 보면 경기 흐름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 푸른색 선이 금리인데 금리가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계속 하락하는 동안에 그렇다면은 반도체 지수는 이제 반전을 노리면서 경기를 선반영하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작년 같은 경우 그 반대 현상이었죠.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 안 좋고 빠지는 모습. 그런데 지금 최근에 아주 짧게 봤을 때 금리가 이렇게 붉은색 선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지수 조정을 안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주도 업종으로서의 의미도 있겠지만 이제 단순히 유동성 흐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이어받는 그것보다는 경기 흐름이 이제부터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증명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를 반영하는 그런 흐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펀더멘탈적으로 여러 가지 제 앞 시간에서도 반도체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미국 쪽엔 더 크다는 점, 정책적 효과가 미국 쪽은 더 크다라는 점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그 관련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국의 경제 정책 자체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 반도체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향후에도 주도 업종으로 유지가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반도체 업종은 우리가 핵심 업종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PIM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도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